자, 오늘은 이제 그 신라 하대로 왔습니다. 통일신라, 먼저 통일신라 중대 통치제도 강화 모습을 좀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발해만 이렇게 딱 떼어서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발해 통치조직, 중앙제도, 지방제도, 이런 것들을 빼와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상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좀 먼저 보실까요? 56쪽 보면은 남북국의 통치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발해권을 했으니까 통일신라권만 먼저 본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통치제도 강화. 당연하죠. 통일신라가 되면 통치제도가 훨씬 더 세진다. 왕권도 어떻다고 그랬죠? 삼국시대의 왕보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의 왕이 훨씬 더 권한이 세졌다. 우리는 이 권한이 세진 왕권을 뭐라고 표현했죠? 전제왕권 강화. 잘했어요. 전제왕권 강화야. 알겠죠? 그래서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 전제왕권이 강화됨으로써 특히 육두품들이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이 육두품의 변신. 그래 안 그래? 왕권이 강할 때는 왕한테 붙어 있다가 신라 말이 되면 육두품은 누구한테 붙는다? 지방 가서 호족한테 붙는다. 이따 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육두품들의 처신이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가 되면 달라진다라는 점. 알겠죠? 이런 변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정체도는 뭐냐? 집사부 중심의 관료기구 기능이 강화됐다. 이 말 표현. 알겠죠? 집사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신라 중대에만 나와요. 왕권이 강했던 때만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선생님하고 함께 생각해봅시다. 집사부란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아주 뭐 부잣집에 가면 집사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하는 게 뭐예요? 예, 그 집에 온갖 잡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명박도 지네 집에 이명박이 뭐 집사 출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대통령 이전에. 알겠어요? 재산 관리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집사라는 용어가 통일신라 시대의 집사부에 샀을 거야. 왕권이 강한 전제적인 왕권의 온갖 잡일을 다 맡아서 해주는. 알겠죠? 이런 집사부가 신라 중대에 굉장히 강화된 권력기구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시중이라고 그랬고 이 시중이 수상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전에 통일신라 이전에 신라 상대 때는 수상이 상대등이었다. 그 상대등은 뭐냐?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신라 중대가 되면 임금의 온갖 시다바리를 다하는 미안해요. 일본말 써서 임금의 온갖 잡일을 다하는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시중이라고 그랬다. 잠깐. 그 집사부에서 시중을 도와서 시중을 거들어주면서 역시 왕권 강화에 기여했던 그 관리들을 뭐라고? 시랑이라고 했고 이 시랑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다? 육두품들이 대다수였다. 오케이. 됐나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통일 이전에는 병부, 상대 등 이게 법부 형태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서가 몇 개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 만들어진 게 뭐냐? 위화부를 비롯해서 13개 부서가 만들어지고 각각 행정을 직능별로 분담하게 됐다. 13부가 완비되고 행정을 직능별로 분담했다. 그죠? 특히 사정부 설치는 관리들의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기 위한 감찰기관이 있었다. 사정부. 여러분 특별히 중앙사정부 말고 지방에는 뭘 파견한다고 그랬죠? 지방관리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기억나십니까? 이미 했던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때 국립대학인 국학을 설치했다. 다 기억나시죠? 신문왕 때 국학 설치. 그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국학을 설치했고, 백제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신라는 이렇게 화랑이라는 조직이 있다가 통일된 이후에 신문왕 때 국립대학인 국학을 세우더라. 발해는 뭐가 있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잘했어요. 발해는 국립대학 주자감이 있었다. 그죠?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은 뭐냐? 신라는 옛날 삼국시대 신라보다 훨씬 넓어졌잖아요. 백제를 다 먹었죠. 고구려 땅 일부를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신라는 지방행정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개의 주를 설치하고 5개의 소경을 두었다. 알죠? 중앙집권을 강하게 해서는 지방행정을 잘 정비하는 것은 곧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 임금의 중앙에 있는 임금의 힘이 강하면 지방 저 구석구석까지 다 통치잖아. 그래서 지방까지도 임금의 권력의 힘이 미친다. 이 말을 뭐라고? 중앙집권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왕권이 강해야 중앙집권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라 말이 되면 왕권이 강해 약해? 내무개와 무열개의 왕권
그 쟁탈전으로 결국 왕권이 약화되고 신라 말에는 지방 세력이 성장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중앙 집권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방 분권화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또 호족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호족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뭐야? 반독립적 그랬습니다. 행정적, 군사적으로 반독립적 상태에서 마음에 들면 임금 말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임금한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겠죠? 그런 상태로 중앙 집권력이 약화된 건 신라 하대, 중앙 집권력이 강했던 때는 신라 중대, 지금은 강했던 신라 중대입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군 현단위까지 외사정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방 감찰을 위해서 상수리 제도 중요 표시 상수리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호족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거죠. 일종의 인질 정책입니다. 그래서 야 너 올라와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상경하라 그러잖아. 상경 그러죠. 그러니까 되게 임금이 있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지방에 있으면 무조건 남쪽에 있건 북쪽에 있건 동쪽에 있건 서쪽에 있건 지방은 전부 다 아래 것들이야. 그래서 하하고 임금이 사는 곳은 가운데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 그러면 임금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임금을 지키는 관리가 되라라고 상수리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냐 이게 지방 향리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알겠어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 고려 시대에는 향리의 자제를 잡아주는 향리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주는 무슨 제도? 기인 제도로 이어져 간다. 알겠죠? 신라의 상수리 제도가 고려 시대는 기인 제도가 됩니다. 되게 이제 이때도 뭐야? 이때도 이름이 좋아서 얘야 너 시골에서 고생 많구나. 한 번씩 올라와서 임금을 지키는 관리가 좀 돼줄래 해서 향리를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꼬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어때요? 너희 놈 나한테 이제 결박당해 있으니 네 시골에서 무슨 일 일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꼼짝 못하게 잡아두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처럼 고려 시대는 지방 향리의 자제를 얘야 네 자식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시켜줄 테니까 좀 보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자식이 서울에 잡혀 있는데 지방에서 향리가 마음대로 세력을 펼치지 못하겠죠. 임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인질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이 바로 상수리 제도와 이 상수리 제도에서 이어진 고려시대에 뭐가 있다고? 기인 제도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향, 부곡 이런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 조직을 정비하고 기타 이제 군사 조직은 뭐냐? 특히 군사 조직 안에서 민족적 융합이 도모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앙군 구서당을 편제하는데 신라 사람들만으로 중앙 군대를 만들지 않고 옛날 고구려 사람, 옛날 백제 사람 또는 말갈족까지 이렇게 구서당 안에 편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서당의 이 군인들이 입는 옷 소매에 색깔을 표시해가지고 청금서당, 백금서당 또는 황금서당, 흑금서당 이렇게 해가지고 흑금서당이 말갈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민족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야 너네들 전부 다 우리랑 같이 함께 할래 해가지고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말갈 사람들까지 통일된 신라의 군대로 흡수해줬다는 것은 뭐야? 민족 융합 정책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색깔별로 옷 색깔별로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은 왜 합니까? 차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 민족적 융합이 시도되고 있었다라는 이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는 구주에 하나의 정을 두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디에다만 한산주에다만 2개의 정을 두었습니다. 한산주는 이제 어디냐면 지금의 황해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발해와 경계가 되는 이 지방이죠. 그래서 발해와 경계가 되고 항상 당나라도 경계가 되고 발해와 경계가 되는 이 한산주가 얼마나 군사적 요충지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9개 주에는 정을 하나씩 두고 9개 주 가운데 한산주에다만은 정을 2개 주다 보니까 지방행정조직이 9개 주인데 정은 몇 개가 됐어? 10정이 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통일신라가 체제를 강화했는데 그것의 의미와 리미트, 한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중국식 제도를 수용해서 중앙집권을 보다 더 강하게 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당나라 제도를 많이 모방했다 이거야. 권력의 핵심은 진골, 무열계가 독점했다. 이미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새삼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신라 통치 제도를 봤고요. 여러분 교재로는 56쪽에 있습니다. 거기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통일신라 중앙정치제도 정비, 집사부를 중심으로 관료기구 기능 강화. 이 말의 의미, 집사부를 중심으로 했다. 왜 관료기구의 기능 강화라고 하느냐? 시랑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뭘 하는데?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주는 땅을 뭐라고 하더라? 관료전. 오케이. 됐습니까? 서로 연관되죠? 관료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이거야. 집사부 시중지휘가 강화되고 위화부를 비롯한 13부를 강화하고 국립대학 국학을 설치했다. 됐죠?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 다 했습니다. 구주, 오소경. 여러분 거기 이제 오소경은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통일된 신라가 5개의 소경을 두었습니다. 5개의 소경. 우리가 잠깐 발해하고 비교해보자. 발해는 오경 그랬죠. 그래서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동경 용원부, 또 상경 용천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이렇게 5경이 있었는데 신라는 5소경을 두었다. 왜 신라가 5소경을 두었느냐? 첫째, 신라의 수도 금성이죠. 금성. 그래 안 그래? 금성입니다. 지금의 뭐예요? 경주죠. 경주. 서라벌이야. 서라벌. 알겠어요? 이 금성 서라벌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어. 치우쳐 있는 것을 편제했다고.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편제되어 있는 이런 단점을 지리적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리적 취약점이다 이게. 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안 되겠군. 수도를 옮기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 달구벌로 옮기려고. 달구벌. 서라벌이나 달구벌이나 서라벌은 경주고 달구벌은 대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 그러니까 뭐야? 벌판이야. 넓은 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벌판이 있어야 수도가 들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신라 때 뭐예요? 야,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안 되겠어 이거. 보다 더 중심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대구로 천돌라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경주 시민들이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달구벌 천도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중심지를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자, 어디로 옮기자? 부산점으로 옮기자. 부산 사람들 어때? 대환영. 그래 안 그래? 서울 사람들 어때? 대실망. 알겠어요? 반발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면서 말이야. 그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다가 노무현 정권 때 어때요? 헌법 소원 들어가고 결국 헌법에서 또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동원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좌절돼 버렸잖아. 근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수도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서울 너무 인구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 너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북한이 맘만 먹으면 타겟이 딱 집중돼 있으니까 어때? 북한의 사거리에 있습니다. 더구나 핵까지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선제 공격을 하니 어쩌니 정밀 조준 타격을 하니 해도 바로 코앞에서 쏘는데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나도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몰살이에요. 저도 지금 서울 사는데 그냥 바로 미사일 코앞에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때 우리가 좀 안전해지려면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돼. 나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과밀화의 현상을 분산시켜서 자 중앙으로 좀 옮기자. 그래서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충청북도 청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옮기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결사반대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옮기고 말아서 반쪽만 옮겼습니다. 행정수도만 대전에 좀 있고 또 세종시에 있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의 효율성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제 정보통일 시대니까 그런 지리적인 단점도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화상회의하면 다 극복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사람들이 만나서입니다. 화상회의 해봐. 다 해킹 들어와가지고 다 정보 노출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수도 이전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또 어디쯤에 수도를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대목이죠. 자, 그런 것들은 잠깐 뒤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신라 때 이렇게 신라도 나름대로 경주가 서라벌이
너무나 한쪽에 편제되어 있는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달구벌 천도 계획이 있었지만 좌절된 적이 있었다. 이 달구벌이 지금 뭐라고 한자말로 이거 뭐야? 대구입니다. 대구. 언덕 구자죠. 그러니까 사실 대구는 뭐야? 언덕이라는 의미의 대구. 큰 언덕이라는 얘기야. 근데 대구를 지형적으로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약간 높은 지형이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바람이 잘 불까 안 불까? 안 붑니다. 땅으로만 둘러싸여 있을 것 같아. 예, 여름에 햇볕이 달궈지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름에 더운 지역이 바로 대구 지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연적인 지리적인 요건상 예, 그렇게 그 썩 만족스러운 수도 도읍지로서 여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뭐가 등장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도를 옮길 수도 없고 수도가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오소경이 등장하게 됐다.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분산 배치하자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자, 오소경 가운데 가장 국토 중심부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봐봐라.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 우리 통일신라 땅인데 수도가 지금 경주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까 중앙에다 두자 해가지고 중원경을 두었어. 중원경. 그래서 전만 찍겠습니다. 중원경. 이 중원경이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 국토 배꼽쯤 해당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수왕의 비, 중원 고구려비가 있던 그 부분이 충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원경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충주 옆에 청주에 뭘 세웠어? 예, 서원경을 둡니다. 서원경. 이게 청주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동원경이 있어. 동원경. 알겠죠? 동원경이 예, 그 강릉에 있었죠. 강릉 동원경.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중원경과 동원경이 삼국통일 이전에 있었던 이 경이 있었고요. 통일된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자 봐봐라. 옛날 백제의 땅에도 수도 하나쯤 둬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백제 사람들 달래지.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에 뭘 두었겠어요? 남원경을 두었어요. 그래서 남원입니다. 남원경을 두었어요. 알겠죠? 자,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에 남원경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예. 동원경이 그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주에 동원경 대신에 원주에 뭘 두었죠? 북원경을 두었죠. 북원경. 그래서 원주가 북원경이 됐어요. 동원경을 없애버리고 북원경. 그리고 예, 여기 김해에 금강경을 두었습니다. 금강경. 통일 이후에는 이렇게 김해 지방에 금강경을 두었다. 봐봐요. 고구려의 옛땅의 북원경, 백제의 옛땅의 남원경, 김해의 옛땅에 그러니까 옛날 가야의 옛땅의 금강경 이렇게 오소경을 둔 것은 첫째 뭐라고? 지리적 또는 지역적인 뭐가 있었다? 안배가 있었다. 요거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국토 균형 발전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알겠죠?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뭐냐? 자, 그다음에 야 옛날 백제 귀족들 전부 다 남원경에 모여 살아. 알겠어요? 옛날 고구려 귀족들 전부 다 북원경에 모여 살아. 옛날 가야 귀족들 금강경에 모여 살아. 이렇게 예 지방 귀족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을 집중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고구려 백제 가야의 옛 귀족들을 지방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두실 것. 알겠죠? 모아놓고 통제가 좋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리적으로 한쪽에 편제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리적 안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지방 귀족을 통제할 그런 목적도 오소경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세밀하게 나오면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주는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예, 우두머리를 총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 밑에 군이라는 현을 두고, 여기까지 지방관을 파견, 잠깐. 주, 군, 현까지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밑에는 뭐냐? 그 밑에는 촌이 있었는데, 이 촌은 자치기관이야. 그래서 그 지방 사람인 누가 다스렸다? 촌주가 다스렸다. 알겠어요?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촌까지였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알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맞냐 틀리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촌까지 지방관이 파견됐다. 이딴 소리가 나오면 틀린다 이거야. 그래서 촌에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알아서 지방을 다스렸다. 이 촌주가 점차 세력이 성장하고 여러 촌들을 아우르고 그래서 지방에 뭐가 되는 겁니까? 향리나 그죠? 호족으로 성장합니다. 호족이 됩니다. 호족이. 알겠죠? 향리가 아니라 호족이에요. 호족으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향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다. 향부곡. 이렇게 어떤 반란 지역이라든지 반란을 일으키다가 끌리면 야, 너네 이리 모여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세금도 왕창 뜯어먹고 알겠어요? 이렇게 통제를 엄격히 한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지방관의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고요. 상수리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울로 거주를 옮겨와서 잠깐 그 지방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방 호족, 지방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나중에 고려시대에 뭘로 바뀐다고? 기인제도로 이어져 가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조직,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다 했습니다. 특히 십정은 9개 주에 정을 하나씩 두었지만 군사적 요충지인 한산주에다는 2개 두었다. 여러분 거기 쭉 나와 있죠. 한주가 한산주예요. 오른쪽 지도에 한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통치체제의 변화 의미 다 했습니다. 중국식 제도를 수용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보다 더 강화하려고 한 것이고 그러나 권력은 항상 중앙에 있는 누가 진골 귀족들 특히 무열기 귀족이 장악하게 됐다. 나머지는 발해니까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이군요. 신라 말기 호족 세력과 후삼국의 성립 그랬어요. 자,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점차 약화돼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돼 갑니다. 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돼 가느냐? 이거 보세요. 진골 귀족끼리 왕권 쟁탈전. 어떤 진골 귀족의 왕권 쟁탈전인가? 잘했어요. 그동안 왕위를 이어왔던 무열계가 김양상, 선덕왕이 왕이 되자 무열계의 반발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 무열계 반발 누가 있었죠? 그래, 저 김주원 반발. 그 김주원의 아들 누구야? 그렇습니다. 김원창.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의 반발이죠.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 이렇게 해서 김주원, 김원창, 김범문 3대에 걸쳐서 나를 일으켰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신라 하대로 접어들 무렵에 일어났던 그런 김원창의 난. 알겠어요? 무열계의 반란입니다. 이처럼 무열계와 내물계 사이에 치열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나 왕의 힘이 옛날 통일신라 중대 왕권이 전제화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 턱없이 별 볼 일 없는 왕이 155년 동안에 왕이 20명이 교체됐으니까 왕 한 명당 평균 재기간이 7, 8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목이 잘려 있고 왕 그냥 일가가 다 도륙을 당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화되고 결국 육두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방 세력의 호족들한테 가서 가담하게 되더라. 알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지방 세력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왕권 쟁탈전에 지방 호족 세력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야? 신무왕 김우징이죠. 그래 안 그래? 김우징한테 딸을 시집 보낸 사람이 장보고예요. 그래서 장보고는 지방 해상 세력인데 이 장보고가 자기 딸을 신무왕한테 김우징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어때? 중앙의 왕권 쟁탈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 어때? 염장한테 사살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장보고가. 알겠어요? 이렇게 중앙의 왕권 쟁탈전에 지방 해상 세력, 군진 세력, 호족 세력 이런 사람들까지 가담해서 이제 난장판이 됐다 이거야. 더구나 뭐냐? 자연재해가 만연하게 되고 또 농민들의 착취 생각해보세요. 중앙에서 왕이 뜨다가 지방 귀족들이 뜨다가 돈놈들이 뜨다가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은 착취당한다. 이걸 뭐라고? 수치체제의 모순 그래. 알겠어요? 이중 삼중으로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그래서 농민들이 애기샹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뜯어먹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보단 차라리 손에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창을 들고 지배층을 향해서 덤벼나 보자 해가지고 뭐가 돼? 도적대가 됩니다. 양기르 부하들 이런 놈들이 되게 이제 도적 세력들이 모여서
양길이 그 우두머리 노릇했고 그 양길을 부하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누구? 궁예였죠. 그 궁예가 결국은 권력을 잡아서 후 고구려를 세우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지방 세력, 중앙 세력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 하나 뭐냐? 신라 말기에 호족이 지금 등장하는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 정부 통제력이 약화되자 호족 세력이 그 틈을 타고 세력이 성장했다. 또 하나는 골품제 사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육두품 도당 유학생들이죠. 설명했죠.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 안 그래? 수기 학생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김운경, 김과기, 최승로, 최언희, 최승우 이렇게 특히 그 신라 말 삼최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승려랄지 또는 육두품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 당나라는 이제 이미 과거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었고 관리들을 핏줄에 의해서 신라처럼 육두품, 오두품 또는 뭐 진골 예,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관리들 어떻게 뽑았다고? 과거 시험을 치러가지고 능력별로 관리를 뽑았는데 신라에 와보니까 아직도 그냥 멍청한 귀족이 똑똑한 육두품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이 사회를 뜯어고쳐야 돼. 이런 모순을 당장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누가? 육두품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도당 유학생들은 또 선종 승려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되게 선종 개창자들이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어요. 알겠죠? 자, 결국은 중앙의 왕권 쟁탈전에서 쫓겨내려간 진골 귀족과 지방 호족이 결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육두품과 결탁. 그래서 우리는 육두품이 누구랑 손 잡는다고요? 호족 세력과 손잡고 또 누구랑? 예, 선종과 손잡고 이 결탁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신라 말 새롭게 등장하는 알겠어요? 육두품, 호족, 성종, 선종 그죠? 이 세 세력 간의 결탁 관계를 반드시 기억할 것. 알겠죠? 그래서 표현 언어적 표현 반독립적 이 말이 나오면 호족밖에 없어. 호족이란 말을 보여주기 싫으면 문제 낼 때 지방 세력가로서 지방을 반독립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배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야? 호족입니다. 시기는 언제라고? 신라 말 고려 초기예요. 라 말 여초 이렇게 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지방의 행정과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반독립적으로 지방을 지배했다. 그럼 누구야? 호족이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호족들이 신라 말기에 성장하게 됐다. 이제 어때요? 호족이 점점 어때? 그렇습니다. 세력을 더 긁어 모으겠죠? 여러분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모르지만 그 연잎을 이렇게 그 우산처럼 쓰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 연잎이 아주 많은 곳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못이 크게 있는데 그야말로 연못이 연꽃이 피어 있는 곳이라 연못이죠. 거기다가 그 연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연잎을 따가 이렇게 우산처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연잎이 이제 연잎파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엄포갑니다. 이 밑에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이 일로 모여요. 그죠? 물방울이. 그런데 이 연잎파리의 그 표면이 아주 작은 잔털이 많아가지고 선모처럼 그래서 물방울이 동글동글 이렇게 굴러.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워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 표면 장력 그러죠. 표면 장력 때문에 결국은 예, 물방울이 예, 옆에 있는 물방울을 끌어당깁니다. 점점 물방울이 커지겠죠.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봐, 이 물방울들처럼 말이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던 촌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촌주와 촌주가 묶어서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고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이 또 여기 합류하게 되고 선종 세력이 합류하게 되고 점차 세력이 강화된 뭐야? 하나의 호족 세력이 성장하더라. 표면 장력처럼 알겠어요? 여러 개의 물방울이 서로 뭉쳐져서 보다 더 큰 물방울이 되는 그런 과정처럼 지방의 미미한 세력이었던 그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호족은 나라를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중앙에 있는 신라 니까짓 게 뭐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그냥 분리독립을 선언해버려. 그래서 뭐가 생겨났어요? 거기 보세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900년입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게 900년이야. 그래서 먼저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궁예가 901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자, 특히 견훤은 어떤 사람들을 그 토대로 해서 후백제를 세웠느냐? 전라도 지방이죠. 그죠?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있던 군사력, 호족 세력을 토대로 해서 되게 농민 군사 세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차령 이남 땅, 공주 이남 땅을 차지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원래 이제 견훤도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로 넘어왔다고 그러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견훤이 특히 이제 견훤이 나중에 다시 신라 수도를 쳐들어갑니다. 그 당시 신라 수도에 가서 경혜왕을 죽였어요. 이 경혜왕이 포석장에서 그냥 질타하게 궁녀들하고 술 마시고 신하들하고 부어라 마시라고 했는데 견훤이 가가지고 그 경혜왕을 죽였어. 신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견훤이 와서 지 왕을 난자에 죽였다는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백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알겠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나쁜 놈들, 백제 놈들 이런 트라우마가 아마 어쩌면 요즘도 경상도 사나이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 뿌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생각이야. 지역 감정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고. 사실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선생님 고모 가운데 경상도에서 시집 온 그런 이모 뭡니까? 고모부 가운데 경상도에서 장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죠? 또 뭐 이모 가운데 또 뭐 경상도로 시집간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교류가 많았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지역 감정은 되게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하고 박정희가 붙으면서 이때 그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심화되고 이것이 이제 뭐 광주 또 이때도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마치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이네 이런 뭐 거짓 헛소문을 내고 부마 항쟁 때는 또 전라도 공수부대들이 와서 경상도 사람 다 죽이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민중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정치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마 이용한 측면이 많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그죠? 온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응어리들을 다 없애고 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전 세계 인류한테 널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낼 텐데 요즘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말이야 너무 낯뜨거운 너무 그냥 직설법적으로 상대를 욕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하는 놈들이 많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썬풀 운동도 있는 것처럼 그죠? 될 수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극심한 세계 경쟁 사회 속에서 알겠어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조그만 민족끼리 말이야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또 갈라져가지고 선거 때마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서 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궁예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고요. 신라 왕족 출신 궁예가 북원 지방의 원주입니다. 북원 지방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철원이나 원주 가면은 굉장히 그 궁예에 대한 그 흠모 정신이 강합니다. 알겠죠? 원래 이제 궁예가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 하대가 되면 왕족에서 그 왕권 쟁탈전으로 궁궐이 막 불타고 왕족이 막 다 떼죽음 당하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궁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왕자 신분이었다고 그래. 근데 곧 그 반란이 일어나서 죽음에 처해질 지경이 이러니까 위에서 궁녀가 그 어린 왕자를 살려고 밑으로 던졌어요. 받아 해가지고 밑에서 받던 궁녀가 잘못 받아가지고 궁예의 눈을 찔렀어. 그래가지고 이 궁예가 그때부터 한쪽 눈을 실명해가지고 애꾸눈이 됐답니다. 이 애꾸눈 궁예는 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명이 선종이야.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절에서 살다가 나중에 양기로 부하가 돼. 그러다가 이제 양길 밑에 있다가 결국은 양기 이끌고 가는 군대 이걸 지가 접수해가지고 궁예가 결국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지방 일대를 다 먹고 어때요? 후 고구려를 세우고 나라의 힘을 상당히 키웁니다. 알겠죠? 이 궁예의 부하로 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 부하로 있었죠. 왕건은 따르는 자가 많고 궁예는 점점 자기의 힘만 믿고 흉폭해집니다. 어떻게 흉폭해지느냐? 나는 미륵보살의 현신이야. 나는 신통력이 있어. 너네들 얼굴을 딱 보면 너네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알아. 이게 관심법 그래가지고 궁예가 사람들은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야 이놈을 끌어내라 죽여라. 왜? 이 자식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역심을 품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한 놈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너 왕건하고 지금 바람 피우려고 지금 딴 남자 생각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궁예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 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쌍.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해가지고 궁예 부하들이 덕이 많은 알겠어요? 태조 그 왕건을
왕건을 추대하고 결국은 궁예를 죽입니다. 알겠죠? 내쫓습니다. 궁예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결국 농부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미륵신앙을 강조하고 자기가 미륵불이다라고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갔었습니다. 궁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후 고구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후백제, 신라 이렇게 갈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하더라.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궁예의 세력이 후 고구려 세력이 얼마나 강대했었는지를 단박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책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다시 58쪽으로 좀 돌아와 보세요. 자, 8세기 후반 이후입니다. 진골 귀족들 왕권 제설전이 정해된 게 그죠? 김양상, 선덕왕이 즉위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 정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신라 상대 아니면 하대입니다. 알겠어요? 귀족 연합 정치. 지방 세력들도 왕권 쟁탈전에 가담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착취가 결국은 뭐냐? 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착취를 해? 신라 말이 되면 말이에요. 아까 그 경혜왕이 포석중에서 술 처먹고 했다는데 그것뿐이 아니야. 귀족들이 향락과 알겠어요? 그 뭡니까? 사치에 탐닉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그 나라 망합니다. 선생님이 역사라는 입장에서 요즘 대한민국을 크게 걱정한 바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명품에 환장했습니다. 온 나라가. 알겠어요? 사치에 환장했어요. 양악수술하니 뭔 해가지고 그냥 그 부작용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이쁘면 질이야. 알겠어요? 예뻐야 돼 하면서 말이야. 알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실질적인 것들은 없고 외모에만 껍데기만 그 과장하는. 알겠어요? 난 서울대 나왔어요 라고 맞박에 써붙이고 다니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동물병원이니 병원마다 말이에요. 서울대 빠치 안 붙을 데가 없습니다. 연대 고대는 창피해서 못 붙여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서울대가 하도 그러고 다니까. 서울대 빠찌를 붙여놓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거나 알겠어요? 못생긴 여자가 얼굴 예뻐져야 된다고 얼굴 뜯어 고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둘 다 심리적으로 어떤 뭐랄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알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짜 실력 있으면 서울대 빠찌 안 붙여도 동물병원에 동물들 발박을 잘 고쳐주기만 한다면 그래 안 그래? 내가 진짜 다른 실력 있고 재능이 있어 보세요. 얼굴 못생겨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과 돈과 섹스와 알겠어요? 이런 그 관능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순화시켜야 되는지 그 순화를 할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는데 교육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사회를 정하는데 한 몫을 거들어 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던 내용이니까 호족 세력의 성장 봤고요. 골품제 사회 비판. 누가 골품제를 비판한다고 그랬죠? 당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주로 육두품 지식인들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 명만 대발하면 누구야? 최치원. 오케이? 최치원. 그 다음에 후상구 건립 다 했죠. 후상구 성립. 견훤 후 후백제 900년 완산주. 여러분 봐봐요.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시간과 인간과 공간이다. 후백제는 뭐냐? 후백제라는 팩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견훤이라는 사람. 몇 년? 900년의 건국. 어디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농민에 대한 지나친 착취와 호족 세력 포섭에 실패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태조 왕건한테 그 신거무 주력부대가 깨져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궁예의 후 고구려는 901년의 건국, 신라 왕족 궁예가 북원 지방에서 도적 집단 양기를 부하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강원 경기 일대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예성강 유역에서 황해도 지역까지 차지한 다음에 송악의 도읍을 정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철원은 궁예가 도읍으로 한때 정한 적이 있습니다. 철원은 지금 군사 최적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고 후 고구려에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 바로 궁예다. 그러나 궁예는 정신이 약간 또라이가 돼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59쪽에 삼국의 중앙관제 비교라고 돼 있죠. 고구려는 10여 관등 그랬어요.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입니다. 관지 그 등급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는 10관등인지 11관등인지 14관등까지 있다고 했는데 책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고구려는 확정을 못 줘요. 그래서 10여 관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백제는 16,
신라는 뭐 17관 등이 있었다. 그죠? 특히 신라는 관직별로 이렇게 옷 색깔이 자비, 청, 황색까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고대의 사회에서 골품제를 할 때 또 이것을 강조하겠으니까 이 관직의 등급과 옷 색깔이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정치적이 나와 있는데 9급이나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이라든지 또는 7급 행정직 이런 데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의 비교,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를 쫙 비교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려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한번 복습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